편안하게 착석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댓글,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물 한잔 하시고 제가 그러면 소개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특별 대담입니다. 기후의 역습,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세대의 역할을 주제로 마련된 특별 대담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박철희 교수님께서 오늘의 좌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afternoon,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철희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 그리고 좌장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되어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차 아트 영 리더스 포럼 제주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특별 대담을 조직하면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포럼을 제주에서 한국에서 열기는 하지만 단순히 한국에 대한 아니면 지역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좀 더 확장해서 글로벌 사안을 토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울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태 지역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미래 혹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과거 아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젊은 청년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도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기조연설에서 강조해 주신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역할도 지금 변화의 주역으로서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말로 당대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서구 지역까지도 그리고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 걱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세대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번 세션을 진행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기성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의 지혜를 함께 모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세 분의 아주 뛰어난 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반기문 제8대 사무총장님께서 방금 아주 훌륭한 기조연설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세션에서도 함께 저희 특별세 대담에도 함께 주겠다고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향후 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첫 번째 대담자로서 참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께서는 뉴욕 매거진의 에디터로도 활동하신 분이시고요. 굉장히 홀리 있는 그런 책을 하나 쓰셨죠.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기후변화 이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준 그런 인물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이 2050년만 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하면 거주 불능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도발적인 그런 제목의 책을 통해서 화두를 던졌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도 이제 대담자로 참여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또 옆에 계신 김진만 MBC 프로듀서님 나오셨습니다. 총각 프로듀서님께서는 사실 좀 이례적이라고나 할까요? MBC에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직접 총괄 제작하셨습니다. 그 시리즈들을 보시면은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이라는 대표작도 계신데요. 눈물을 좋아하시나요? 왜 자꾸 눈물을 붙이시죠? 그래서 어쨌든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이라는 프로듀스를 하셨고 그다음에 와이프 분께서 또 작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진만 프로듀서님께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생생한 그런 스토리를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각각의 세 분들께 한 10분 정도 개회사 격의 말씀을 하실 기회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스크린으로만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먼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경험도 있으시고 세계사, 특히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리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뤄보셨고 거기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 지구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다뤄보셨을 텐데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한다면 위기를 맞이할 것은 자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총장님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후변화의 현황이 어떻고 왜 이게 중요한 주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가능하시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잠깐 첨언해 주시면 아주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네. 몇 분 주실 수 있나요? 한 10분 정도입니다. 10분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미 한 15분 정도를 기조연설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간략하게 드리고 사실 패널 토론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Q&A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좌장님 그리고 김진만 프로듀서님 그리고 데이비드 월러스 웨일즈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 대담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영광입니다. 이번 아시아 태평양 영리더스 포럼에서 이 환경에 대해 논하는 기후변화에 대해 논하는 시간이 있어서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슈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것들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국가가 아무리 힘이 좋고 그리고 자원이 많아도 일본, 독일, 미국, 중국 등등 한 국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단일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는요 늘 글로벌 파트너십을 동원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 글로벌 파트너십이다라는 것은 SDG 17번 목표, 마지막 목표입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는 총 17개 목표가 있죠. 16개의 목표들, 나머지 16개의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번 목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죠.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락다운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시민들의 개인적인 삶이 락다운에 갇히게 되었었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로 가장 큰 사태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1918년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만 해당이 되었었죠. 인류 사상 처음으로 단일 질병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나라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를 살펴보면 전 세계가 와해가 되었을 때 혹은 교란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와해의 모습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곧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보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다른 곳으로 좀 더 나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가 6,500만 명이 될 텐데요. 그런데 통계가 전체 난민의 수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난민이 6,500만 명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 그대로
평화의 시대에 있는데 사실 지금은 평시인데 왜 이렇게 똑같은 수의 거의 전지와 육박하는 수의 난민을 가지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기후변화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왜 발생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왔고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자연을 살펴보면요. 특히 20세기 중반 그리고 지금을 살펴보면요. 자연은 우리에게 이미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 그리고 소비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최근이 되어서야 국제 리더들 그리고 유엔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지금은 늦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너무 늦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영국 글래스고에서 많은 전 세계 리더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 리더들, 젊은 리더들도 마찬가지로 각국의 대통령 그리고 CEO 그리고 프라임 미니스터 등등에게 이 총리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기성세대의 일원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자연의 목소리를 무시했던, 간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자원이 사라질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원을 언젠가는 향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배 세대, 추후 세대에게 충분한 양의 자원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처음에 이야기가 된 것이 1897년에 유엔에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엔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브룬트런트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논했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속 가능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가 충분한 양의 자원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세대 또한 번영할 수 있도록 이 자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지속 가능성의 의미였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다 쓴다면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미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이 있다면 자연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연이 인내를 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각한 교훈들을 이제 느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악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과 접촉하는 방식 그리고 동물과 인간이 계속해서 밀접하게 살아가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리학자, 기후학자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100만 개의 바이러스가 지금 빙하에 얼어있는 상태일 수 있다. 극지방 빙하에 얼어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린란드 빙하에 말이죠. 제가 이렇게 극지방을 실제로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5번이나 사실 방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방문해 본 분이 계실까요?
남극 혹은 북극, 그린랜드 방문해 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세계 시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빙하는 녹고 있었고 그리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지구 온난화 기온 상승치를 1.5도씨로 제한할 수 있도록 IPCC의 기후학자들이 권고하는 바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COP26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촉구합니다. 지금 현재 리더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리더들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훨씬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대통령 그리고 총리 그리고 기업 CEO 그리고 시민사회 리더들에게 전하고 싶은 저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미래 세대가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평화롭게 조화롭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Q&A 시간 좀 더 이야기를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Honorable 네, 사무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연이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우리가 간과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지구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인간이 이용할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깨닫지 못하면 너무 늦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중에 또 발언 기회를 드리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데이비드 웰러스 씨께 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매력적인 책인 2050 거주 불능지구를 쓰신 분이신데요. 저자님께서는 약간 경고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는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주시면서 단순히 그냥 해수면이 상승하고 얼음이 녹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구 온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이게 중요한 일인가요? 그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Wallace Wells.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망 높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저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미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그 미래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말이죠. 제가 이제 COP26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래스고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위기 지점에 있습니다. 전 세계는 아직까지 2도씨 이상으로 지구 기온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기후 변화는 전체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서 커다란 부채다라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전 지구적으로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인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청년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례 없었던 이 정치적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탄도 구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넷 제로를 공약을 하는 문제가 전 세계 GDP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발전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넷제로를 약속한 국가들은 사실 0에 가까웠거든요. 이 탈탄소에 대한 약속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적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의 리더가 의무감을 느끼고 이 지구 온난화를 실질적이고 시급한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문제다라고 위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도 그러셨듯이요. 하지만 글래스고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냥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기후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구 온도가 2도씨 이상으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1.5도씨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심을 목표를 3배로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제로 공약 같은 경우는 사실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야심찬 목표인 것으로 들리고 실제로도 지금으로는 현실화가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를 통해서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다면 이 넷제로 달성은 점점 더 요원해져 갈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오래 우리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모든 배출 시나리오를 보면은 사실 이 시나리오 중에는 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시나리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도씨 관련해서 모든 기후 시나리오를 보았을 때 사실 언젠가는 1.5도씨 제한을 넘길 거다라는 IPCC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도씨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현재 이 산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땅이 타고 있고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탄소가 지금 현재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등에서 자신이 기후 모델이 굉장히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모델마저도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51도가 되면 갑자기 일거에 위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1.49도가 되면 안전하고 1.51도가 되면 갑자기 위험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마른 곳 우리가 만든 기후가 이미 우리가 인간 종으로서 알아온 모든 것들을 더욱더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축한 그리고 물려받은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더욱더 불확실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향은 전체적으로 영향이 갈 거지만 이런 영향이 균등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그리고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리더십은 청년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고 있는 한편 이 기후변화의 폐해 또한 청년이 가장 크게 지게 될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조부모 세대가 우리한테 지워준 짐이 기후변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담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냥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눈앞에 있는 부담이다. 우리 눈앞의 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세대가 이 기후변화에 사실 주동자이거나 아니면 기후변화를 가져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미래 세대가 크게 부담을 진다라는 점에서 이 기후변화가 세대 측면에서 차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부호 측면에서도 기후변화는 차별적입니다. 많은 부국이 기후변화를 만든 한편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없는 이 사하라 이남 지역의 국가나 아니면 남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부국 이런 위기를 만든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라는 거죠. 이런 기후변화의 차별적인 양상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고 우리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후에 있어서 미래 길을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이런 두 가지 차별점이 서로 겹쳐지고 서로 중복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이런 기후변화의 차별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해서 우리가 더욱더 행동해야만 만큼 행동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과 같은 나라는 우리가 지구 온난화의 피해를 보게 되겠지만 조금 더 비교적 더 작은 나라들, 지구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경제 성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원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상황에서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거세된 상황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50%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불타 없어지고 거세되는 거죠. 이런 일을 나타나게 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시나리오가 꼭 현실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차별적이지 않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선택도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예쁘지 않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좀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행복한 미래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동할 때 가능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한 미래가 그냥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 씨. 나중에 질문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진만 프로듀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프로듀서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훌륭한 여러 가지 기반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셨고 실질적으로 한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현장에 가서서 다 촬영을 해 오셨는데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좀 소감 아니면 사견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가서 할까요? 네. PPT 좀 띄워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MBC의 김진만 PD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오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좋아하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큐멘터리 좋아하신다면 요즘에 시청률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쉽지 않은 다큐를 만드는 작업이지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경 다큐를 지난 15년간 제작해 왔습니다. 아마존도 가봤고요, 남극과 북극, 시베리아와 캄차카도 갔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변화 이야기를 화면에 담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보스 포럼에서 작년에요, 경제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지구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포럼에서 노벨상 수상자분들께도 여쭤봤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얼마 전에는 한 글로벌 게임사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코로나가 팬데믹이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사실 굉장히 지대했고요, 인간의 활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답은 뭐였을까요? 전쟁이었을까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뽑은 지구상에 지금 가장 큰 위협은 기후 변화라고 꼽았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곰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 2년간 제작을 했고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8종 곰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곰을 통해서 환경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웃기려고 입은 것은 아닙니다. 판다곰에게 최대한 영향 끼치지 않고 조심해서 촬영하기 위해 판다곰을 찍을 땐 중국 스촨에서 이렇게 판다의 배변 같은 거를 옷에 묻히고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극곰, 불곰 만만한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촬영하는 건 어려웠지만요, 그 촬영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북극에 갔을 때였습니다. 알래스카의 칵토빅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미국의 마을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당연히 북극에 있는 마을이죠. 칵토빅에 촬영을 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5년 전에 다른 촬영으로 그 칵토빅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내렸습니다.
활주로가 공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후에 저희가 그 칵토빅 마을을 다시 방문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시다시피 활주로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그 짧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수십 년간 썼던 활주로가 바다에 잠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 활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요. 저희는 저 안쪽에 있는 산 쪽에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극곰들은요, 한 해에 20마리의 바다사자를 먹어야지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겨울이 되면 언 바다를 건너서 북극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새끼들과 함께 바다사자를 사냥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다가 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북극의 바다는 그렇게 쉽게 얼지 않습니다. 바다가 얼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북극곰이라도 북극에 갈 수가 없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새끼를 데리고 바다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굶주린 북극곰들은 북극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누이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서 쓰레기통을 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겨울에 먹을 걸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키우는 개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당연히 북극에 바다가 얼어서 북극에 가서 바다사자를 잡아먹던 이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북극으로 갈 수 없습니다. 바다가 얼지 않으니까요. 일본의 홋카이도에 시레토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불곰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여름이면 해마다 수천만 마리의 연어들이 올라와서 북극곰들이 이 녀석들을 이제 잡아먹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더 이상 연어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곰들이 굶주림에 죽어갈 수밖에 없죠. 그 거대했던 이 불곰들은 이제 오소리 마냥 말라 죽어가고 있죠. 러시아 캄차카 촬영을 했을 때 거기도 불곰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수의 수위가 높으면 불곰들이 연어를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배가 고픈 이 친구들은 결국에 서로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동족 포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던 작년 초 바로 직전에 제가 호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울룰루라고 하는 사막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호주를 가면서 가장 기대했던 곳이 블루 마운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시드니 바로 서쪽에 있죠. 유칼립투스의 나무에서 증발되는 물이 파란색을 띠기 때문에 산 전체가 파랗게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산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블루 마운틴의 푸른색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때문이죠. 수개월 동안 호주에서는 엄청난 산불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 산불이라는 게 당연히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형 산불은 늘 있었던 자연현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지금의 산불은 다릅니다.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후변화가 온도를 올리죠. 온도를 올리면 산 위에 있는 눈들이 빨리 녹기 시작을 합니다. 나무들이 일찍 건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불쏘시개가 되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바짝 마른 나무들에 불이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과거에 한 달이면 끝이 날 수 있는 산불들이 이제 2달, 3달, 넉 달을 지속되게 됩니다. 그 산불들이 수많은 생명을 죽여가고 있죠. 캥거루 아일랜드라고요. 정말 그 호주 남부에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캥거루와 코알라의 천국 같은 곳이죠. 하지만 이번 산불로 거기에 살고 있는 캥거루와 코알라의 대부분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거의 1억 마리의 생명이 지난 호주 산불로 사라졌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남극을 갔을 때요. 남극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극은 인류가 살아본 적이 없는, 원주민이 없는 유일한 대륙이 남극입니다. 하지만 남극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온난화, 기후변화는요. 극지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합니다. 남극과 북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베처바이지라는 남극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1000여 마리의 아델리 펭귄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약 10마리의 새끼들만이 생존해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990마리가 결국 목숨을 잃은 거죠. 그 이유는 거대한 빙산들이 쪼개져 내려오면서 서식지 앞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엄마 아빠들이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야 되지만 서울시보다 뉴욕시보다 큰 거대한 빙산들이 그 앞을 가로막으면 바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먹을 거를 뱃속에 집어넣어서 새끼들을 먹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실 기후변화는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죠. 온난화는 사막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무조건 사막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만들어진 곳, 인류가 시작된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숲의 땅이기도 합니다. 사헬지대가 원래 일부가 사막이었죠. 하지만 온난화는 이런 사막을 훨씬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몽고와 중국도 사막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목이 마른 야생동물들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결국 인간의 마을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야생동물들이 인간을 이길 수 없죠. 코끼리를 비롯한 많은 야생동물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 인간의 탄소 활동이 야기에는 다시 큽니다. 인간이 무엇을 입기 위해서, 뭔가를 쓰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고요. 어디론가 이동하기 위해 배를 타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탄소는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거지 이런 탄소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이런 탄소 활동과 온도가 올라가는 그 그래프는 너무나 큰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작년에 인간의 활동이 멈췄잖아요. 잠시 공장도 멈췄고요. 인간의 이동도 크게 제한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페인에 거의 멸종된 걸로 알려진 곰들이 돌아오고요. 미국의 옐로우스톤에는 코요테들이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팀은 한국에서 한강과 동강을 촬영했는데 작년만큼 강이 깨끗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야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풍경들을 건질 수가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이 탄소 활동 때문에 여러 가지의 기후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동물들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남태평양의 키리바시나 투발루 같은 섬나라들은 만조 때가 되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바닷물들이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환경 난민이 돼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지만 사실 그 어떤 나라도 이 친구들을 받아들여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곡창지대에 가뭄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계속 잦게 되는 태풍이나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요. 식량 가격도 사실 이제는 안정화를 꾀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하고 달리요. 예전에는 좁은 면적에 다양한 작물을 심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면적의 단일 경작을 합니다. 그곳에 기후변화가 닥치면 밀 가격이나 옥수수 가격들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동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언젠가 인간에게 닥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닥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또 여러분들의 나라에 조만간 닥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사실 강조시키고 싶은 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덜 소비하고 나눠 쓰고 아껴 쓰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남들에게 뭘 과시하기 위해 막 더 좋은 차를 필요도 없는데 바꾸고 휴대폰을 바꾸고 해마다 많은 옷들, 평균적으로 한 번 옷을 사서 사람들은 8번을 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옷을 한 해 거의 8억 벌 정도가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마음이 있다면, 그런 재화를 줄인다면 저는 탄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곰 다큐를 찍을 때요, 52번 곰이라는 녀석을 찍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은요, 반달곰이 거의 멸종되던 시점에 반달곰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에 지금 현재 60마리 정도의 반달곰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곰들이 다 잘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52번 곰처럼 올무에 걸려서 트랩에 걸려서 팔과 허리가 감겼습니다. 신음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요, 이제 환경부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곰의 거대한 힘으로 저 올무를 당기니까 강철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팔이 거의 끊어질 정도로 그 올무가 강하게 조였습니다. 뼈도 다 박살냈고요. 방법이 없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앞발을 절단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 곰은 지리산에 다시 방사할 수 없고, 왜냐하면 오른쪽 앞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동안 남은 평생을 좁은 우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오른쪽 앞발이 잘렸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곰이 나무에 올라갈 거로 생각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곰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면요, 천적인 수컷곰을 피할 수 있고요. 이 곰은 이제 암곰이죠. 그리고 나무에 있는 열매와 나뭇잎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에 환경부가 이 반달곰을 지리산에 다시 한번 방사를 했습니다. 남은 20년을 불행하게 좁은 우리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도 나무에 오를 수 있으니 이제 기회를 주자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리산에 방사된 이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 새끼 2마리를 낳았습니다. 이 친구가 임신한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곰은 지연착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짝짓기를 하고요, 수정된 그 수정란을 바로 착상시키지 않고 몸이 가장 안전할 때를 기다려서 몸에 착상을 시키는 겁니다. 수정란이 만들어진 다음에 올무에 걸려서 그렇게 힘든 수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시 방사돼서 지리산에 돌아가서 거기 나무 동굴에 들어가서 착상을 시켜서 새끼 2마리를 낳은 거죠. 이 이야기가 궁금하면 mbc.co.kr 다시 보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촬영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그겁니다. 지구가 갖고 있는 회복 능력입니다. 아까 반기문 총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한계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갖고 있는 회복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로 기적 같은 곳입니다. 지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다시 회복하고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저는 52번 곰을 보고 깨닫기도 했습니다. 청년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죠. 기성세대, 저희 기성세대가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해결해야 된다. 너희들에게 그 공이 돌아갔다. 저는 환경이 단순한 도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청년 세대들은 가치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환경이나 사회적인 기여에 좀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또 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요, 환경은 단순히 너무 힘들게 고통받으면서 지켜야 할 도덕의 기준을 넘어서서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죠. 각 나라에게는 할당된 탄소 배출량이 있습니다. 좀 랩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탄소 배출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앨런 머스크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끊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을 이제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이 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문 사무총장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캅 26차 회의가 이제 막 열렸죠. 아시다시피 26차 회의에서 전 세계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시각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억제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1.5도로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노력만 하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젊은 세대들은 뭘 해야 될까요? 아까 여성이라던가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이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김진만 프로듀서님께 발표 감사하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남극 그리고 북극 방문해 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네요. 이 극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목도를 했거든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설득될 수밖에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많은 참여자분들이 이 김 프로듀서님의 발표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5도씨 목표 말씀을 하셨죠. 굉장히 어려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죠. 이런 권고안을 지키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런 1.5도씨는 전 세계 많은 기후학자들이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파리 협약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2도씨를 최대 2도씨를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그리고 EU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도씨 목표는 지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발이 있었죠. 많은 개도국에서 특히 기후변화에 노출되어서 취약한 국가에서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가라앉고 있는 섬나라 농업국가 거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리더들 앞에서 거의 울부짖다시피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습니다. 2.5도씨 이하로 목표를 잡을 수는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파리 협약에서 2도씨로 목표를 다 잡았었죠. 그래서 이 리더들은 과학자들이 1.5도씨 목표를 잘 생각해 볼 것을 권고를 했고 그리고 2018년 이곳 한국 송도에서 IPCC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1.5도씨 목표를 세워야 한다. 1.5도씨 이상의 목표, 1.5도씨를 넘어서는 목표는 불가능하다라고요. 놀라운 것은 올해 WMO 세계 기상기구가 있습니다. UN의 세계 기상기구 그리고 IPCC에서 특별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1850년 이후 한 70년 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구 온도 상승이 1.1도씩 올랐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0.4도씨밖에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폭이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 과연 저희가 지킬 수 있을까요? 2050년까지 0.4도씨만 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ICC에서는 이거 10년을 당겨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이죠. 그래서 0.4도씨 상승분을 향후 20년 이내에 지킬 수 있도록 0.4도씨를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40년까지 배출가스를 가능한 급진적으로 많이 줄여야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 한국, 미국 등등 많은 국가들, EU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국가들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45% 감축하겠다. 온실가스 배출 2030년까지 45% 감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은 2040년을 목표로 잡았고요. 이런 목표도 지금 한국에서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하지 않는, 지지하는 목표 있는 목표이지만 이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EU, 미국, 한국, 중국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개 국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행성입니다. 아직까지 개도국 그리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살펴보면요. 그리고 최빈국들은요.
이 국가들에게 저희는 우선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에 합의를 한 겁니다. 1년에 1천억 달러, 2021년부터 제공하자라고요. 2021년 올해가 첫 번째 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GCF입니다. GCF의 본사가 지금 한국 송도에 위치하고 있죠. 한국이 본부입니다. 이 1천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는 본부가 GCF 본부가 한국에 있는 거죠. 제가 5번이나 전 사무총장으로서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많은 전 세계 리더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선 첫 번째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 1천억 달러의 약속 지켜라. 그리고 이 룰북에 합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규칙을 정의한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리 협약이 일어난 지도 꽤 되었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협약하고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규칙을 정해놓은 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하지 않으면은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라고요. Very much.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드 월러스 윌즈님께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지구가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거주 불능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구를 거주 가능 지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유튜브에서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인구의 증가라는 것이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first point, 네,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이 하신 말이 맞습니다. 지정학적인 문제를 볼 때 이 부국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개도국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녹색 전환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낸 영향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1년에 1천억 달러가 아니라 이에 지나서 조금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요.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7천억 달러 그리고 아니면 1.3조 달러를 요구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이 글로벌 남반구에 제공해야 하는 지원의 양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편안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즉 지구 온난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 온난화의 정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뻔한 일이죠. 탈탄소화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의 전기 그리고 수송 그리고 전력 시스템을 탈탄소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탈탄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알고 있고 저희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뭔가 달에 가야 되는 엄청난 신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제 좀 저렴한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90% 국가에서 이제 좀 덜 청정한 에너지에 비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더욱더 저렴하게 운용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화석 연료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이제 그만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화석 연료를 태웠을 때 발생하는 환경적인 피해를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화석 연료에 전 세계적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이 엄청난데 이런 보조금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면 우리 이미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을 거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라는 것이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는 이미 알고 있고 그냥 행동하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증가에 대한 질문 주셨죠. 지금 현재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탄소 발자국을 남깁니다. 즉 인구가 늘어난다면 이 탄소 소비량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 그리고 말리, 체드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의 생명체는 다릅니다. 이 차이점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결책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기후변화 위기의 해결책에 도달을 하고 넷제로에 굉장히 빠르게 도달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50, 2060, 2070년 아니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 지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 탄소 문제를 해결을 한 상태이겠죠. 그렇게 되면 탄소 발자국이 없을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탄소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지구를 걸어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증가를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많은 것들을 소비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탄소에 대한 죄책감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미래에 가능한 빨리 다가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뭔가 어떤 위험이 있을까, 어떤 부담이 생길까, 인구가 증가하면 어떤 부담이 생길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뭔가 그리고 있는 미래를 나가서 조금 더 인간이 더욱더 번영할 수 있고 인구를 마음 놓고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미 역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더 늘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요. 그런 미래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시대들이, 청년 리더들이 이런 미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듀서님께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실 때 메시지가 굉장히 임프레시브했습니다. 지구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다. 또 사는 생물들도 회복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로 주신 게 이게 꼭 이렇게 위협으로만 느껴질 게 아니라 이거 하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기회가 창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사실 그 이과나 이런 거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요. 말씀드린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감 장치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탄소 포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숲이 사라지고 불타는 게 왜 문제냐라고 할 때요. 단순히 그 숲이 불타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탄소를 가둘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입니다. 숲이 사라지면 숲은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물질이나 뭔가를 만든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쌓고 재미있는 캠페인이나 또 정책을 실험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과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공부해 볼 수도 있고요. 계속 환경을 고민하고 만들어 본다면 저는 분명히 방법과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기후 변화 통제, 온도 제한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모두 제주도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도 보시고 이 지역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만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한 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좌장님이 주셨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한 것 같아서요. 젊은 세대에 대한 메시지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 이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정치 리더를 지지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의사를 확실히 개진하십시오. 이런 정치 리더들이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정치인으로서 말이죠. 이 개별적인 행동, 이 개인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냥 계속해서 자가용을 쓰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또 일상에서
재활용을 하고 재사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배출가스가 어떤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뭐 패스트 패션이라던가 아니면 빠른 배송 등등에서 이 탄소 배출에 나오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목소리를 내십시오. 이 지역사회 리더라던가 정치 리더라던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리더라던가에게 목소리를 내십시오.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지구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달라. 이곳이 나 그리고 나의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곳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정치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을 이런 지도자들이 지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구의 회복 탄력성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하지만 회복 탄력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지속해만 나간다면 한계에는 언젠가는 부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비즈니스 리더 그리고 정부에서는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젊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insightful. 네, 아주 많은 것들 배울 수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활기찬 토론이 오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미 조금 시간이 딜레이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패널분들 그리고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반기문 사무총장님 다시 한번 얼굴 뵈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공사당황한 와중에도 시간 내주셨고 또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 온 오프라인 청중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